국제개발협력 심화편 제5장 기후행동 3절 기후행동 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 1. 주요 이슈와 사례 1. 녹색 성장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란 측면에서 경제, 환경, 사회를 모두 고려한 지속가능 발전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궁극적인 목표로 소개된 이래 이 개념은 오랫동안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전 세계 불어닥친 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수익 창출 모델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에 따라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면서 주변 생활환경 개선 및 자연 생태 보전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와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 등 국제기구들이 녹색 성장이라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OECD는 2009년 강요회의에서 34개국 대표들이 서명함으로써 녹색 성장 전략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경제, 환경, 사회, 기술 및 개발 의제들을 모두 고려한 녹색 성장 전략의 개발에 합의하였다. 2011년에 수립된 OECD 녹색 성장 전략은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가치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되어 왔다. 이 전략은 국가별로 서로 다른 여건과 발전 단계에 각각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된 녹색 성장 정책 틀을 제시한다. OECD가 제시하는 녹색 성장 정책 틀은 천연 자원의 적정 가치를 다른 상품 및 용역과 함께 생산의 한 요소로 인식한다. OECD는 개발도상국의 녹색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한 국가 개발, 빈곤 감소,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녹색 성장은 생산성 향상 및 포용적 성장과 함께 OECD의 핵심 분야이다. 녹색 성장 전략을 주류화하기 위해 OECD는 지역, 국가, 그리고 글로벌 환경 임계치를 고려하면서 환경 압력을 줄이는 비용 효과적 성장 방법에 중점을 두었고 형평성과 포용성 강화도 연계하여 녹색 성장 전략을 추진하였다. 또한 녹색 성장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개발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4개 영역, 경제환경과 자원 생산성, 자연 자산 기반, 환경적 차원의 삶의 질, 경제적 기회와 정책 대응에서 녹색 성장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녹색 성장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환경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는 측면에서는 지속가능 발전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반면 환경의 요소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녹색 기술과 산업을 활용하여 경제 성장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차이점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녹색 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 혁명, 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 위상 정립이라는 세 개의 요소로 정의되었다. 이는 2010년 1월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반영되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 기본법에 흡수되었지만 녹색성장의 기본 틀은 유지되었다. 2. 환경과 기후위기 주류화 환경과 기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생산과 소비 중심의 경제개발 과정은 향후 환경의 질 악화, 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등을 초래하여 결국은 전 지구적으로 총체적 부담을 주게 된다. 특히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자연자원의 의존도가 높고 환경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제한적인 개발도상국에서는 개발 과정의 환경과 기후위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환경 자산을 올바르게 운용해야 할 당위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또한 국제개발 협력에서 환경과 기후위기는 국제사회의 주요 개발 이슈인 빈곤, 교육, 보건, 분쟁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는
범분야 이슈로 간주되어 모든 개발 사업에 통합하도록 권고되어 왔다. 환경 주류화, Environmental Mainstreaming은 개발 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환경 문제를 사후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적인 악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 개발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정의된다. 원조기관들은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원조의 질적 제고를 위해 조직의 사업 관행을 변화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많은 원조기관 및 국제기구가 환경 주류화를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OECD 개발 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은 환경 주류화를 위한 주요 통합수단으로 환경 영향평가와 전략적 환경평가를 제시하였다. 환경 영향평가는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약어고요. 전략적 환경평가는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가 약어입니다. EIA 환경영향평가는 특히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개발 사업의 환경과 악영향에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야기할 수 있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 평가하는 것이다.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은 국립공원 및 해안, 습지와 소수민족, 원주민, 전통 양식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의 거주지역, 국가지정 문화재 등과 같은 보호지역 등이 해당한다.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으로는 주로 광산개발, 산업개발, 화력발전소 건설, 수력발전소, 댐, 저수지 건설, 하천 정비, 도시개발, 도로, 철도, 교량 건설, 공항 건설, 항구 항만 건설, 송전 및 배전 선로 건설, 상수 공급, 하수 처리 시설 건설,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 농업, 관광, 조림 사업, 수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이 해당한다. SEA는 전략적 환경평가입니다. 그 프로젝트보다 상위 단계인 정책, 계획, 프로그램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도구로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 활용해야 한다. SEA 사업 대상 사업에는 공간과 토지 이용 계획, 지역개발 계획, 자연자원 관리 전략, 투자활동, 국제원조와 국제협력, 거시경제정책, 예산, 재정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교통, 공업개발, 토지이용, 지역개발, 자연관리 등 자연자원관리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SEA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3. 기후행동 국제개발협력 사업 사례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업,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농촌지역 펌프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 개발도상국의 농촌과 도서지역의 많은 인구가 전기와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디젤 펌프에 의존하여 물을 공급받고 있다. 그나마 연료 부족과 부실한 운영 탓에 자주 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독일 정부는 성숙기에 접어든 태양광 발전 펌프 기술을 활용해 전력망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펌프 국제 현지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전력망이 정비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이를 활용한 펌프 시스템을 통해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태양광 발전 펌프 비용 대비 효율적인 활용 조건을 도출하고 사용자와 운영자의 기술 수용 정도를 확인하며 향후 태양광 발전 펌프의 전파 가능성을 보고자 하였다. 사업 내용은 크게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 펌프 시스템을 구축하는 활동과 관련 기술의 이전과 태양광 발전 펌프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독일 기술공사, 독일 국제협력기구, GIZ의 전신, 1990년부터 1998년까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요르단,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튀니지, 필리핀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각 국가의 에너지, 식수 담당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총 90개의 태양광 발전 펌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태양광 발전 펌프 시스템은 주로 인구 500에서 2,000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디젤 펌프에 대한 대안으로 구축되었다.
또한 협력기관들과 전문가들의 사전 준비와 산업과의 연계, 성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협력기관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문제를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식수 공급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 펌프가 실행 가능하며 비용 대비 효율적인 방안인지를 확인하여 태양광 발전 펌프 사업의 확대를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사업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펌핑 기술은 환경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농촌 지역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인구 밀도가 낮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개발도상국 농촌 지역의 전력화를 위해서는 전력막 확장이나 구축보다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이 좀 더 시행 가능하며 적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불규칙적 연료 공급 및 기술적 결함, 높은 운영 비용 및 연료 소비 등 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의 좋은 해결책이며 충분히 확장 가능한 사업임을 확인하였다. 4. 기후행동 국제개발협력 사업 사례 2. 몽골 홍수 방어 프로젝트. 몽골은 1940년 이래 기온이 2도씨 이상 오르면서 온난화가 나타나 강우, 강풍 및 눈보라와 관련된 극한 기상현상이 많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취약한 곳은 게르 지역으로 알려진 전통적인 정착지로 이들 정착지는 주로 저지대와 산 비탈에 세워져 있어 홍수에 특히 취약하였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의 7개 게르 지구를 대상으로 UN 인간 주거 계획, UN 해비타트는 홍수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응 기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2019년부터 시작하였다. 적응기금 450만 달러가 교부되었고 지구 및 지역사회 수준 전반에 걸쳐 적응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참여적인 접근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표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기반시설 건설과 관련된 위생 서비스를 통해 게르 지역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으로 두 번째 목표는 게르 지역에 대한 홍수 위험 노출 및 취약성에 대한 지식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회복력과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개선된 홍수 기반 관련 활동뿐 아니라 이 사업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식 제고, 의사소통 및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10에서 20개 가구로 구성된 그룹 대상 적응 행동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였다. 사업을 통해 여성이 절반 정도 포함된 89개 단체가 결성되었고 지역 기후변화 적응 행동 계획을 직접 수립, 실행하고 있다. 5개의 홍수 방지 및 배수 시설도 건설되었다. 2만 7천 명이 넘는 사람이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았고 6천 명의 지역 주민이 더 나은 위생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추가로 수도 전역에서 100만여 명이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었다. 2. 주요 국제개발협력 주체의 기후행동 현황 1. OECD OECD DAC은 공여국들의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재원 흐름을 파악하고 회원국 간 원조 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담당할 뿐 아니라 선진 공여국들이 환경을 배려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왔으며 관련된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집계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해 왔다. 1990년대 초반부터 지속가능 발전에 주목하면서 OECD DAC은 환경정책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환경과 개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1996년 OECD의 신개발 전략인 21세기 개발 협력 전략 Shaping the 21st Century를 통해서 모든 국가가 2005년까지 국가 지속가능 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과 원조의 환경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도록 하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OECD DAC은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사업들의 정책 목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 시스템에서 마커로 표기하여 해당 사업들을 구분하고 있다. 환경의 지속 가능성이 원조 정책의 목표로 자리 잡으면서 환경 마커가 1997년부터 도입되었고 리우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기후 변화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식별하기 위해
리우 마커도 개발되었다. 리우 마커는 2004년부터 닭 통계 시스템에 시범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고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보고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는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사막화 방지의 4가지 마커로 구성되었다. 한 사업에 대해서 이들 마커를 중복해서 표기할 수 있으며 환경 마커가 리우 마커를 포괄하는 경우가 많다. 기후변화 리우 마커는 이 3가지 점수를 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근본적 목적이 기후위기 대응인 사업에는 Principle 2 주요 목적을 부여하고 기후위기 대응이 사업 설계와 동기에 명시돼 있다면 Significant 1 주요 목적을 부여한다. 앞에는 Principle이고 뒤에는 Significant. 사업 내용에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 없다면 Not Targeted 목적 아님을 부여한다. 그림 5-7은 ODA의 기후변화 목적별 분류와 기후변화 ODA 비중 동향을 보여준다. 초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프린시펄이 과반이었지만 2015년 이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부차적 목적으로 명시한 사업 시그니피컨트가 많아졌다. OECD 닥 회원국들은 꾸준히 기후위기 대응 사업들을 지원하면서 기후 관련 ODA의 규모를 증가시켜 왔으며 증가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2019년 전체 양자 ODA 중 27.2% 330억 달러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이었다. 2018년에서 2019년 동안 기후활동 관련 ODA 사업의 45%는 완화 목표를, 25%는 적응 목표를, 30%는 완화, 적응 두 목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안정적 분배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다. 기후위기 대응 양자 ODA 사업의 40%는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고 수송과 에너지 부문도 상대적으로 많은 ODA 사업이 추진되었다. 닥 환경과 개발 네트워크, 닥 Network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orporation, ENVIRONET는 환경과 기후변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고 회원국들이 환경과 개발협력 정책 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89년 설립되었다. ENVIRONET는 2030 SDG, 파리협정, 리우협약 이행을 지원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개발성과 도출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 분석, 모범 사례 발굴, 성과 및 결과 모니터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OECD 닥이 2009년에 발표한 기후변화와 개발의 통합을 위한 지침은 기후변화 적응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2021년 발표한 지침에는 기후복원력 제고라는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 지침의 주요 내용에는 개발도상국 정부와 ODA 공여국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기후복원력 강화 원칙, 수원국의 주인의식, 포용성, 지속가능성과 선행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기후복원력 강화 이행 방안과 핵심 요소, 정보, 역량 강화, 기술 이전 등도 포함되어 있다. 향후 기후복원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련 정책 및 도구가 개발되면 기후복원력 강화 사업의 규모도 증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ODA 분야에서는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구체적 목표인 탄소 중립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2021년 제26차 UNFCCC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OECD 닥은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신규 ODA 중단과 탄소 중립 ODA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한 ODA와 파리 협정 목표 연계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2. 세계은행. 세계은행은 1970년대부터 환경 이슈를 개발 사업의 중요한 요소로 도입한 최초의 다자공여 기관이지만 환경 이슈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은 1992년 리우 회의 이후 환경 부문 의제를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 세계은행은 2001년 지속 가능한 약속, 세계은행의 환경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 전략은 환경 개선을 개발 및
빈곤 퇴치 활동의 일환으로 언급하고 세계은행이 수원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의 해결과 환경 우선순위의 설정,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12년에는 기후변화, 도시화 등 새로 부상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 전략인 모두를 위한 녹색, 청정, 복원력 있는 세계를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2001년 환경전략 문서에 대해 지적된 사항을 보완, 개선하여 환경 세이프가드를 개선하고 다른 기관과의 협업과 다양한 부문에 대한 환경 주류화를 강조한다. 세계은행은 이 전략 문서를 통해 지역별 접근법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별 환경 현안과 차별화된 수행 방안에 대해서도 조언한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세계은행의 중점을 두는 세 가지 영역은 기후금융, 기후행동, 기후변화 적응 기후복원력이다. 세계은행 그룹은 WBG는 개발도상국에 가장 큰 규모의 기후 재원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 세계은행 그룹 자금의 29%인 220억 원이 기후금융으로 사용되었고 향후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8은 최근 6년 2015에서 2020년 동안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 투자한 세계은행, IBRD와 IDA의 예산 규모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2020년에는 기후변화 적응 분야 지원 규모가 완화 분야를 넘어섰는데 적응 분야에서는 도시의 기후 복원력, 물, 교통, 농업 부문에 지원이 많았고 완화 분야에서는 에너지 부문의 예산 지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후변화 실행계획 2020에 따라 기후금융 예산을 21%에서 28%로 이미 확대한 세계은행은 녹색, 복원력 있고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실행계획 2021에서 2025를 통해 기후금융 지원액을 기존 28%에서 35%로 늘린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파리 협정 목표와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적응 분야 증가에 중점을 두고 탄소 배출권 시장과 녹색 채권 관련 활동 강화도 포함하고 있다. 에너지, 도시, 수송, 산업 공정, 자연자원 이용, 생산 관련, 물, 농업, 토지, 식량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을 지역별로 개발하여 현재 실행 중이다. 단, 탄소 중립이 아닌 저탄소 전환으로 명시하고 화석 연료 지원이 지속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글로벌 테마의 기후변화 담당 부서에서 그룹 차원 기후전략 수립 및 관련 지표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2019년 새롭게 시작된 기후변화 적응 및 기후복원력 실행 계획에 따라 세계은행 그룹은 적응과 완화의 균형적 배분을 위해 2021-2025년에 걸쳐 500억 달러를 적응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실행 계획은 회원국의 기후위기 관리의 주류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 위험 관리, 물 안보, 해안 회복력, 인간 개발, 재난 회복을 위한 재정 보호, 산림 자원 관리 등의 직접 금융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정책 지원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3. 국제기금. 개발도상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기금들은 주로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기금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특히 2007년 말리에서 개최된 UNFCCC 제13차 당사국 총회 결과로 채택된 발리 행동계획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면서 2008년을 전후로 기후 재원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한 2022년 기준 개발도상국으로 지원되는 공적 자금뿐만 아니라 민간 자금과 개발도상국 자체 국내 예산까지 포함한다. 공적 자금도 양자와 다자 형태가 가능하며 개발도상국에서 조성되는 신탁기금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과 2010년 멕시칸 칸쿤에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들은 매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2020년까지 마련한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림 5-9는 선진국이 제공하고 동원한 총
기후 재원 규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목표 1,000억 달러 대비 부족분이 아직 상당하다. 2019년 기준 796억 달러의 기후금융은 대부분 약 79% 선진국들이 제공한 공적 기후재정, 다자간 그리고 양자간 공공재정이다. 1. 지구환경금융 GEF 역사와 규모 측면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환경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국제기금인 GEF는 지구환경 보호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자 1991년 10월 세계은행의 10억 달러 규모 시범 프로젝트로 설립되었다. GEF는 1994년 개편되면서 세계은행에서 분리되어 독립기구화되었고 이를 계기로 프로젝트를 결성하고 이행하는 과정에 개발도상국들도 참여하게 되었다. GEF 설립 당시 프로젝트를 기획, 관리하는 역할을 했던 UN 개발계획, UN Development Program, UNDP, 세계은행 이외에 여러 국제기구가 추가로 인증되어 2020년 8월 기준 18개 기구가 GEF 기관 에이전시로 활동하고 있다. GEF는 주로 선진국에서 출연한 재원으로 운영되며 UN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UN 사막화 방지협약, 스톡홀름 협약 및 미나마타 협약의 재정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점 지원 분야는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국제수자원, 토지황폐화와 화학물질 및 폐기물 총 5개 분야이다. 이들 가운데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가 GEF의 가장 대표적인 지원 분야이다. 최근에는 GEF의 중점 지원 분야가 단일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2개 이상 분야에 해당하는 다분야 사업으로 옮겨가면서 통합적 접근법이 중시되고 있다. GEF 보고서 2022에 따르면 GEF는 파일럿 재원 조성 주기 1991에서 1994부터 제7주기 2018년에서 2022년까지 22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제공했으며 5,200개 이상의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공동자금 1,200억 달러를 추가로 동원하였다. 표 5-5는 GEF7 핵심 지표의 목표 달성 정도 등 성과를 정리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포함하여 7개 지표의 목표는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도시, 식량, 시스템, 임업관리를 포함한 GEF7 임팩트 프로그램은 2022년 기준 6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리우 마커에 기반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GEF7 주기 재원의 79%가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사용되었고 기후변화 적응의 직접 수혜자는 2,1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녹색기후기금 GCF 기후재원은 증가하였으나 기존 기후재원과 차별화된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의 필요성은 계속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편으로서 선진국들은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GCF의 설립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이후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당사국 총회 COP16에서 GEF의 설립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고 2020년 기준으로 연간 1,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장기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GEF는 UNFCCC 당사국 총회의 지도를 받지만 독자적인 이사회와 사무국, 수탁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10월 GEF 이사회에서 사무국 유치국으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도하 당사국 총회 COP18에서 인준됨으로써 GCF의 공식 유치국가가 되었다. 2013년 6월 튀니지 출신의 헬라 쉬흐로흐가 GCF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고 같은 해 12월 사무국이 인천 송도에 공식적으로 개소하면서 본격적으로 사무국 업무를 개시하였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을 최우선시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환경재원 및 기후재원과 차별화된다. GCF는
기존 선진국들이 중점을 두던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에도 재원의 큰 비중을 할당한다는 목표를 두고 감축 대 적응 재원 비율을 50대 50으로 배분하였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더욱 부합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배분된 재원의 50% 이상을 최빈국, 군소도서국, 아프리카 국가 등 기후변화 취약국에 배정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GCF의 초기 투자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6가지 투자 결정 기준은 1. 영향 잠재력 2. 패러다임 전환 잠재력 3. 지속가능 발전 잠재력 4. 수혜국 수요에 대한 부합 정도 5. 국가 주인의식 촉진 6. 효율성, 효과성으로 기금의 목적과 결과 등 광범위한 이슈들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GCF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공여와 양어성 차원뿐 아니라 지분, 보증 등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2022년 7월 말 기준 GCF는 200개의 사업에 100억 8천만 달러를 지원하여 21억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었다. 감축과 적응의 재원 비율은 감축 62%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이 더 많아 적응 38% 대비 명목상 지원 금액이 많다. 승인된 프로젝트 수와 지원 금액은 8개 사업 분야, 리조트 에리어, 건강, 식량, 물, 사람, 지역 생계, 인프라, 생태계, 에너지, 수송, 도시, 건물, 산업, 제품, 산림, 토지 이용, 별로 상이하다. 가장 많이 지원된 사업 부분은 에너지로 57개 사업에 29억 달러가 지원되었다. 사람과 지역사회의 생계 관련 사업은 가장 많은 사업이 승인되었는데 128개 사업에 15억 달러가 지원되었다. 2022년 7월 말 기준 GCF 이행기구로 인증된 기관은 113개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코이카와 산업은행이 이행기구 인증을 획득하였다. 4.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202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은 탄소중립 실현 녹색협력 강화를 위해 EU 등 기후변화 선도국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 증진, 국내 유치 국제기구를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포함하였다. 또한 그린 ODA 비중을 2025년까지 OECD 닥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을 명시하였다. 이에 외교부 그린 뉴딜 ODA 추진 전략 2021에서는 추진 분야를 온실가스 저감, 기후 적응력 향상, 교차 분야로 분류하고 그린 모빌리티, 스마트 농업, 스마트 시티 등 대표 사업을 선정하였다. 국무조정실 최종 전략에서는 기후변화, 완화, 적응 외에도 사막화 방지, 생물 다양성 등 환경 분야로 범위를 확장하였고 국별로 모범 사례를 창출하는 플래그십 사업을 포함하였다. 향후 5년 국제개발협력의 비전,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을 수립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2021에서 2025는 ODA와 탄소중립 정책 간의 연계를 통한 정책 정합성 확보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추진 과제로 기후변화 논의 선도 및 협력 강화, 전략적 그린 뉴딜 ODA 추진,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강화를 포함하였다. 20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는 ODA의 역할에 양자간 기후협정 체결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사업 지원을 추가하고 국가협력 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중점 협력 분야에 그린 뉴딜 분야 반영을 명시하였다. 그린 뉴딜 분야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적용 부분 확대와 사업 간 연계 강화,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ODA 사업 예산 규모 및 세부 사항을 확정하였다. 개발도상국가가 높은 부문이면서 대한민국의 기술적 강점이 있는 부문, 예, 에너지, 친환경 수송이나 미래 유망 분야, 예, 그린 수소에 대한 지원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부처 간 연계 협의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분야 및 이해관계자 연계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해외 투자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양자 기후협정 체결도 추진되고 있는데 베트남, 스리랑카, 페루 등이 우선 추진 대상이다. 그린 뉴딜 ODA 분야의 청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진출 지원 강화도 추진 중이다. 표 5-6은 환경 마커와 리우 마커에 기반하여 2017년에서 2018년과 2019년에서 2020년 대한민국의 양자 ODA 규모에서 환경 관련 투자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OECD 2022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0년 총 양자 ODA의 12.7%만 환경 마커와 리우 마커 사업에 투자하였고 기후변화 ODA의 80%가 물과 위생 분야에 집중되면서 기후변화 완화보다는 적응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2019년은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관련 ODA 규모와 비중이 가장 성장했던 한 해로 특히 재생에너지와 녹색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양자 ODA의 약 30%까지 증가하였다.